언니 대신 제가 가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언니 대신 동생이 궁궐 간택장에 섰습니다. 언니의 흐려진 두 눈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남아 있었습니다. 들키는 날에는 온 집안이 큰 벌을 받을 일이었지요. 과연 이 동생은 언니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니의 눈을 멀게 한 진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용기야담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옛날 옛적 한양 어느 뒷골목에 한때는 이름 있던 양반 집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와가 깨지고 마당에 잡풀만 무성했지요. 이 집에 인선이라는 16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인선에게는 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곤, 19살이었지요. 수곤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고을에서 제일 곱다고 소문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후로 눈이 멀었습니다. 아무도 그 까닭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밤 이웃 하나가 관복 자락을 스치듯 본 것 같다는 말을 흘렸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로 인선은 이 일이 예사 집안일이 아니라 궁궐 쪽과 다 있으리라는 의심을 마음 한켠에 품어왔습니다. 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인선이 물으면 수고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눈가에 남은 흐릿한 흉터를요. 그리고 수곤이 밤마다 조용히 흐느낀다는 것도요. 이 집안이 몰락한데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조정에 나가던 집안이었으나 3년 전 어떤 모함으로 하루아침에 벼슬을 잃었습니다. 관직만 잃었을 뿐 가문의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진 것은 아니었기에 간택 명부에는 여전히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벼슬도 재물도 없는 집안에서 굳이 딸을 보내려는 사람은 없었지요. 아버지 민석은 그 뒤로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한때는 집에 손님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찾아오는 이 하나 없이 조용했습니다. 인선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서 세자빈을 뽑는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수곤이 나가야 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몸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었지요. 그날 밤 인선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언니 대신 가겠습니다. 민석이 놀라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안 될 말이다. 들키면 우리 집안은 그날로 끝이야.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우리 집안은 끝이잖아요. 인선의 말에 민석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때 수곤이 더듬더듬 손을 뻗어 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인선아, 위험한 일이야. 언니, 저는 괜찮아요. 언니 목까지 제가 할게요. 민석이 오랫동안 딸들을 바라보다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방 안의 등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해도 마음으로 보는 것이 있는 법이다. 인선은 그 말을 그저 언니를 위로하는 말이려니 여기고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한마디가 훗날 자신을 지켜주는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인선은 언니의 이름과 언니의 옷을 입고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수곤이 인선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리 와보아라. 수곤은 더듬더듬 손을 움직여 작은 놀이개 하나를 인선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건 예전에 선왕께서 아버지께 손수 내리신 것이다. 우리 집안이 몰락하고도 지금껏 간직해온 유일한 물건이지.
궁에 들어가면 몸에 지니고 있거라. 언니 고맙습니다. 수고는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눈이 멀기 전 바느질을 배우며 익힌 특별한 자수 문양이었습니다. 손끝에 감으로 놓는 매듭이라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었지요. 이 문양은 아무나 놓을 줄 모른다. 혹여 곤란한 일이 생기면 이 매듭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인선은 언니의 손끝을 따라 매듭 놓는 법을 몇 번이고 익혔습니다. 그때는 이 매듭 하나가 훗날 자신을 몇 번이나 살릴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인선은 놀이개를 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궁궐문 앞에는 벌써 많은 처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요. 붉은 기둥과 파란 기와가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처음 보는 궁궐의 규모의 처녀들은 저마다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매캐한 향내와 낯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인선은 언니의 낡은 옷을 매만지며 그 사이에 조용히 섰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이름. 문 앞을 지키던 관리가 물었습니다. 박수곤이라 하옵니다. 인선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눌렀습니다. 관리는 명단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얼굴까지 그려넣은 명부는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궁 안에서는 아무도 인선의 진짜 이름을 몰랐습니다. 모두가 그를 언니의 이름으로만 불렀지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인선이라 부르겠습니다. 궁 안 사람들 눈에만 인선은 박수곤이었습니다. 줄 저편에서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처녀 하나가 인선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름은 윤채라 했습니다. 조정에서 힘께나 쓴다는 집안의 외동딸로 이번 간택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처녀였습니다. 곁에 있던 몸종이 소곤거렸습니다. 저 집은 원래 우리 집안한테 밀려서 몰락했다는 그 집 아니에요. 쉿, 들리겠다. 그래도 신기하긴 해. 몰락한 집안 치고는 행동거지가 반듯하잖아? 그러게요. 아가씨가 신경 쓰이시나 봐요. 자꾸 쳐다보시는 거 보니. 두 사람은 웃으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선은 못 들은 척했지만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집안의 몰락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인선은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짐을 이고 지나가던 하급 관리 하나가 인선의 발치에 놓인 보따리를 밟을 뻔했습니다. 어이쿠, 죄송합니다. 사내가 얼른 몸을 굽혀 보따리를 주워 주었습니다. 나이는 20쯤 되어 보였고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등에 진 짐이 꽤 무거워 보이는데도 걸음걸이는 이상하리만치 여유로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 오신 모양입니다. 여기서는 걸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돌바닥이 미끄럽거든요. 이름은 상우라 했습니다. 궁 안 잡일을 돕는 하급 관리라고만 밝혔습니다. 사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씩 웃더니 다시 짐을 지고 사라졌습니다. 인선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은 들었지만 정작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끝내 묻지 못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간택장 안으로 들어서자 나이든 상궁이 처녀들을 한 줄로 세웠습니다. 오늘은 예법을 시험하겠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절을 올리고 묻는 말에 답하라. 처녀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가 절을 올렸습니다. 인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인선은 배운 대로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박수곤. 상궁이 이름을 부르며 서류를 확인하다가
문득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박수곤이라면 2년 전 간택에도 이름이 올랐던 처자 아니냐? 인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는 몸이 좋지 않아 나오지 못했사옵니다. 그런데 그때 기록에는 이마에 작은 흉터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 지금은 안 보이는구나.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아까 그 비단옷 처녀가 입가에 웃음을 띠며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선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답을 못하는 걸 보니 뭔가 사정이 있는 모양이구나. 상궁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상궁도 다가와 서류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대로면 명부와 다른 자로 보고해야겠다. 인선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짐을 나르던 아까 그 사내가 상궁 곁을 지나다 말고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상궁 마마님, 죄송하오나 그 기록은 소인이 압니다. 2년 전 그 처자는 열병을 앓아 의녀청에서 이마에 뜸을 뜬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은 자국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며 옅어져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의녀청 처방 기록에 남아있을 것이니 여쭈시면 확인되실 것입니다. 상궁이 눈을 가늘게 뜨고 사내를 보았습니다. 내가 그걸 얻지 않으냐? 소인이 그때 약재를 나르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상궁은 잠시 인선과 사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처녀들도 숨을 죽이고 이쪽을 지켜보았습니다. 윤채도 팔짱을 낀 채 흥미롭다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상궁이 짧게 혀를 찼습니다. 되었다. 다음. 인선은 안도의 숨을 몰래 내쉬었습니다. 등에 식은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습니다. 줄에서 물러나며 곁눈으로 사내를 찾았지만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인선은 그제야 궁금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궁 안짐꾼 치고는 말투도 걸음걸이도 어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무 이유 없이 낯선 일을 도와줄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처녀들은 각자 정해진 처소로 흩어졌습니다. 궁녀 하나가 인선을 좁은 방 한 칸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저녁상은 곧 올릴 것입니다. 궁녀가 물러가자 인선은 홀로 남아 놀이개를 꼭 쥐고서야 비로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넘긴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지만 앞으로 남은 시험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인선은 문득 아까 그 사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낯선 궁궐 안에서 처음으로 마주친 다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름 말고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인선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도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간 인선은 궁궐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이면 다른 처녀들과 함께 몸단장을 하고 낮에는 궁녀들에게 궁중 법도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언니에게 어릴 적부터 배워둔 예법이 뜻밖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처녀들이 실수할 때마다 인선은 조용히 눈여겨보며 하나씩 배워 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인선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그 사내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장우였습니다. 어제는 고마웠습니다. 인선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저 아는 걸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저를 도우면 나리도 곤란해질 수 있었을 텐데요. 상우의 웃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글쎄요.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이유도 없이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합니까? 인선은 그 대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물동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우물물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기운이 손등을 스쳤습니다. 이 사람을 자꾸 의지하다가는 자신의 비밀뿐 아니라 이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릴지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선이 물동이를 들고 돌아서려는데 상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무거운 것은 나눠 들어야 덜 무겁습니다. 인선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혼자가 편합니다. 편한 것과 괜찮은 것은 다릅니다. 그 말에 인선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곡을 찔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럼 물동이라도 나눠드리겠습니다. 상우가 성큼 다가와 물동이 한쪽을 잡았습니다. 인선이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상우는 이미 반쯤 짐을 나누어 지고 있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건 그냥 물동이입니다.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선은 결국 옅게 웃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웃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인선은 좁은 처소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남을 것인가. 물러나면 안전했지만 언니의 눈을 멀게 한 진짜 까닭은 영영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꿍 아니면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 인선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언니의 놀이개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며칠 뒤 인선은 처소를 옮기다 상우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낡은 책 한 권을 옆구리에 끼고 있었습니다. 표지가 여러 번 손을 탄 듯 낡아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책입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저 옛 이야기 모음입니다. 지림꾼도 책을 읽습니까? 인선이 슬쩍 물었습니다. 상우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웃으며 답했습니다. 짐꾼이라고 글을 모르란 법은 없지요. 상우가 책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인선의 눈이 한 구절에 멈췄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해도 마음으로 보는 것이 있는 법이다. 이 구절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상우가 잠시 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말입니다. 왜? 아시는 구절입니까? 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라. 상우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인선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이내 태연한 얼굴로 책을 덮었습니다. 세상에 흔한 말 아니겠습니까? 인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며칠 뒤 처녀들은 별당으로 불려갔습니다. 이번 시험은 다과상을 앞에 놓고 치르는 예법 시험이었습니다. 상공이 차와 떡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어느 것부터 손을 대는지, 그릇을 어찌 다루는지를 보겠다. 처녀들이 저마다 배운 대로 조심스레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처녀의 소매자락이 걸려 찻잔이 기울었습니다. 뜨거운 차가 옆 사람 치맛자락으로 쏟아질 뻔한 순간 인선이 재빨리 손을 뻗어 찻잔을 붙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찻잔을 엎지른 처녀가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인선은 조용히 자기 소매로 흐른 찬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상궁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법이란 그릇을 다루는 손끝만이 아니라 실수 앞에서 남을 먼저 살피는 마음에서도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다과상을 물리고 처소로 돌아가던 길, 인선은 회랑에서 나이든 내관 하나와 스쳤습니다. 등이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는데 인선을 힐끔 보더니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어딘가 낯이 익은 눈빛이었습니다. 저 소녀에게 볼 일이 있으십니까? 인선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아니다. 그저 누굴 좀 닮아서. 노인은 그렇게만 말하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인선은 고개를 갸웃했을 뿐 이내 잊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은 세 번째 시험 자수였습니다. 상궁이 처녀들 앞에 하얀 천을 나눠주었습니다. 보름 안에 각자 원하는 문양을 놓아오라. 다른 처녀들은 저마다 화려한 꽃이며 새를 그려 넣었습니다. 인선은 붓 대신 언니가 가르쳐준 매듭을 떠올렸습니다. 손끝의 감으로만 놓는 아무도 모르는 문양이었습니다. 밤마다 인선은 홀로 앉아 무명시를 엮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도 따라 흔들렸습니다. 거친 실을 당길 때마다 손끝이 쓸려 따끔거렸지만 인선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끝에서 나는 무명 냄새를 맡을 때마다 언니가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아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니의 손끝이 떠올랐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한 땀 한 땀 정확히 매듭을 짓던 그 손끝이요. 어느 밤은 손끝에 피가 맺혔습니다. 인선은 저도 모르게 입으로 가져가 빨았습니다. 쇠 맛이 났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 다시 실을 엮었습니다. 보름 뒤 처녀들이 저마다 수놓은 천을 내밀었습니다. 상궁이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인선의 천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문양은 처음 보는구나. 어디서 배웠느냐? 집안에 전해지던 것이옵니다. 상궁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야무지구나. 윤채가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웃음기는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참 신통한 재주로구나. 어느 대 교수가 저런 문양을 다 알까? 윤채가 지나가듯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인선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수록 의심만 커질 뿐이었습니다. 네 번째 시험은 문답이었습니다. 대전 앞에 처녀들이 나란히 앉았고 상궁 대신 이번에는 나이 든 대신이 나와 앉았습니다. 국모가 갖추어야 할 첫째 덕목이 무엇이냐? 대신이 처녀들을 하나씩 짚으며 물었습니다. 처녀들은 저마다 배운 대로 답했습니다. 어질고 후덕함이 옵니다. 백성을 자식처럼 아끼는 마음이 옵니다. 정해진 답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인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인선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늘 남을 먼저 살피던 그 마음이요.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라 생각하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속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야말로 첫째 덕목이라 사료되옵니다. 마당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대신이 인선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생각을 배웠느냐? 제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배웠사옵니다. 대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윤채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인선을 흘끗 보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분에 맞는 법도를 지키는 것이 첫째 덕목이라 생각하옵니다. 아무리 마음이 곱다 한들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리에 앉으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는 법이니까요.
말은 대신을 향했지만 시선은 인선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인선은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채는 자신의 처소에서 몸종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가씨, 그 댁 처자가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알아볼까요? 당연하지. 몰락한 집안에서 저런 재주가 나올 리 없어.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걸렸다. 윤채가 부채를 접었다, 펼쳤다 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처자 집안. 예전에 우리 집안과 얽힌 일이 있었지. 사람을 보내 2년 전.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캐보아라. 몸종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윤채는 홀로 남아 부채를 접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자. 어디까지 숨길 수 있는지. 그날 저녁 인선은 처소로 돌아가는 길에 상우와 마주쳤습니다. 오늘 문답 잘하셨다 들었습니다. 윤채 낭자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저를 겨냥한 말 같았어요. 상우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댁은 쉽게 넘어갈 집안이 아닙니다. 나리께서는 그 댁을 잘 아십니까? 상우가 잠시 말이 없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인선은 그 대답이 어딘가 부족하게 느껴졌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걸 물었습니다. 나리는 어찌 이런 궁한 일을 이리 잘 아십니까? 그냥 짐꾼치고는요. 상우가 씩 웃었습니다. 궁에 오래 있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차가웠지만 인선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궁에 들어온 뒤 처음 느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언니는 집에서 홀로 어둠 속에 있을 텐데 자신은 이 사람 곁에서 마음이 놓인다는 게 죄스러웠습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 인선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눠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 인선은 처소에 누워서도 낮의 상우와 나눈 말들을 몇 번이고 떠올렸습니다. 편한 것과 괜찮은 것은 다릅니다.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니를 위해, 집안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이 낯선 궁궐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기대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인선은 놀이개를 품에 꼭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윤채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5번째 시험은 미리 알리지 않고 열렸습니다. 이른 새벽 처녀들이 자던 중에 갑자기 종이 울렸습니다. 요란한 종소리에 인선은 화들짝 잠에서 깼습니다. 모두 대전 앞으로 모이라. 처녀들이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잠결에 옷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달려 나온 이도 있었습니다. 대전 앞들에는 불이 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상궁들도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은 불빛만 어른거리니 처음 보는 사람은 정말 큰 불이 난 줄로만 알만했습니다. 침착해야 한다. 이것도 시험이다. 한 상궁이 낮게 외쳤습니다. 처녀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몇몇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채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불이야, 다들 도망가요. 누군가 소리치자 처녀들이 우르르 한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그 통에 넘어지는 이도 있었습니다.
인선은 순간 숨을 골랐습니다. 연기가 나는 방향을 보니 사람이 사는 전각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불길치고는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매캐한 것이 아니라 알싸했습니다. 저건 진짜 불이 아닙니다. 인선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곁에 있던 상궁이 흠칫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어찌 그리 생각하느냐? 연기 냄새가 장작 타는 냄새가 아니옵니다. 유황 냄새가 섞여 있사옵니다. 그리고 불이 난 곳은 사람이 없는 창고이옵니다. 상궁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후 종소리가 다시 울리며 이번엔 다른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였다. 오늘 시험은 여기까지다. 처녀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졌습니다. 몇몇은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서로를 부축했습니다. 나이 든 대신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이것은 위기에 처했을 때 어찌 판단하는지를 보는 시험이었다. 소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은 자가 몇 있었다. 대신의 시선이 인선에게 머물렀습니다. 멀찍이서 지켜보던 상우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인선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자신이 잘 해낸 것처럼 저리 기뻐할까요? 시험이 끝나고 처소로 돌아가는 길, 상우가 슬쩍 다가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늘도 대단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요. 그 냄새를 알아채는 것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인선은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상우와 나누는 이런 시시한 대화가 어느새 하루 중 가장 마음 편한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의 시험을 거친 끝에 마침내 최종 후보 3명이 정해졌습니다. 인선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명단이 발표되던 날, 대전 마당에 모인 처녀들 사이에서 탄식과 환호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떨어진 처녀들은 눈물을 훔쳤고 남은 3사람은 서로를 조심스레 곁눈질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처소로 돌아온 인선은 놀이개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언니에게 하루빨리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놀이개를 요리조리 돌려보며 인선은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무렵 윤채의 처소에서는 몸종이 숨을 헐떡이며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가씨, 다녀왔사옵니다. 그 댁 이웃에게 돈을 좀 쥐어주었더니 순순히 입을 열더이다. 무엇을 알아왔느냐? 그 댁 큰딸이 2년째 집 밖으로 나온 적이 없다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낸다더군요. 그리고 이것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몸종이 낡은 서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표지 안쪽에 작은 글씨로 인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댁 담장 너머로 넘어와 있던 것을 슬쩍 주워왔지요. 큰딸의 이름은 분명 수곤이라 하였는데 이 책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 밑에 동생인 듯합니다. 윤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인선이라. 수곤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게로군. 그렇다면 답은 이미 나온 셈이다. 윤채는 서책을 손끝으로 툭툭 두드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처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윤채였습니다. 기니 할 말이 있어 왔다. 윤채는 문을 닫고 인선 앞에 다가섰습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인선은 그 표정만으로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2년 전 박수곤이라는 처자가 간택에 이름을 올렸다가 병으로 나오지 못했다지. 인선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내가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 그 집 큰딸은
2년 전 시력을 잃었다더구나. 병이 아니라 눈이 멀었다는 게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는 눈이 멀쩡하고 윤채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네가 대체 누구냐? 윤채가 품에서 그 낡은 서책을 꺼내 인선 앞에 던졌습니다. 표지가 펼쳐지며 안쪽에 인선이라는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네 댁 탐장 안에서 나온 물건이다. 발뺌할 셈이냐? 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아무 말이 없느냐? 아니라고 발뺌이라도 해보아라. 윤채가 다그쳤습니다. 인선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난 앙자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소녀는 잘. 이제와 시치미를 떼는 게냐? 윤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알 만큼 알았으니까. 윤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일 아침 대신들 앞에서 네 정체를 밝힐 것이다. 그때까지 마음의 준비나 해두어라. 윤채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구나 싶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인선은 벌떡 일어나 처소를 뛰쳐나갔습니다. 지금 당장 상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앞뒤 잴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두운 궁궐 복도를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발에 걸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리, 상우 나리. 인선은 목소리를 낮춰야 한다는 것도 잊고 소리쳐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늦은 시각 상우가 어디 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인선은 결국 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인선은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위기가 닥치자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인선은 차가운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겨우 추스르고 처소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저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궁 안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늙은 내관 명윤이 갑자기 붙잡혀 끌려가는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고에서 은자가 사라졌다. 이자가 관리를 맡고 있었으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명윤은 억울한 얼굴로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소인은 모르는 일이 옵니다. 누명이 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명윤의 양팔을 붙들고 끌고 갔습니다. 명윤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억울하오, 억울하단 말이오. 한편 그 시각 윤채의 아버지인 병조판서 댁 사랑채에서는 은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등불 하나만 켜진 방 안에 병조판서와 집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늙은 내관이 요즘 몰락한 집안 처자 주변을 자꾸 얼쩡거린다더군. 옛날 일을 알고 있는 눈치야. 옛날 일이라 하시면 3년 전 그 집안을 우리가 어찌 몰락시켰는지 말이다. 그 내관이 그때 궁에 있었던 자야. 혹여 입을 잘못 놀리기라도 하면 곤란해. 집사가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허나 그 내관이 아직까지 그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벌써 3년이나 지난 일인데. 기억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다. 만에 하나라도 입을 열면 그때는 늦어. 화근은 미리 뽑아두는 것이 상책이지.
병조판서가 찻잔을 들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오면 어찌할까요? 미리 손을 써 두어야지. 죄를 뒤집어 씌워궁에서 내쫓으면 그만이다. 은자 몇 냥 슬쩍 옮겨 놓기만 하면 될 일이야. 집사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병조판서는 홀로 남아 찻잔을 매만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안으로 국고에서 은자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손가락은 곧장 명윤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명윤의 누명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선은 그런 사정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담장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아버지와 언니는 지금쯤 무얼 하고 있을지 인선은 문득 그것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인선은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 것이고 오늘 밤에는 죄 없는 노인이 끌려갔습니다. 이 궁궐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인선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의 뒤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손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그 소동을 지켜보던 상우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돌려 어디론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인선은 그 뒷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만약 보았다면 분명 이상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대전마당에 3명의 후보와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앞둔 자리였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인선은 지난밤 잠을 설쳐 눈이 뻑뻑했지만 애써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윤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대신들이 윤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있는 처자는 박수곤이 아니옵니다. 그 동생이 언니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근거가 있느냐? 박수곤은 2년 전 시력을 잃어 지금 앞을 보지 못하옵니다 하온데 저 처자는 두 눈이 멀쩡하옵니다. 사람을 보내 이미 확인하였사옵니다. 대신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상궁이 급히 인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이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간택에 나선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저 자를 당장 끌어내라. 병사들이 다가왔습니다. 인선은 두 팔을 붙잡혔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몰락한 집안 처자가 뭘 믿고 이런 짓을 벌였을까? 괘씸하기 짝이 없구나. 나라를 능멸한 것이나 다름없지. 여기저기서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인선을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재주가 좋다며 칭찬하던 이들도 오늘은 하나같이 차가운 눈으로 인선을 보았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언니의 원한도 아버지의 명예도 아무것도 되찾지 못한 채로요. 끌려가던 인선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상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결국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해도 마음으로 보는 것이 있는 법이다. 그때는 그저 언니를 위로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인선은 그 말의 참뜻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이나 신분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상우가 그저 짐꾼이 아니라는 것도, 언니가 왜 그런 문양을 가르쳐 주었는지도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려 했습니다. 끝까지 진심을 말해야 한다. 인선은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붙잡힌 두 팔에 힘이 들어갔지만 인선은 몸을 돌려 대신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더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선은 이를 악물고 몸을 돌려 대신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소인이 신분을 속인 것은 사실이오나 다른 뜻은 없었사옵니다. 언니가 2년 전 까닭 없이 눈이 멀었사온데 그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을 뿐이옵니다. 인선은 품속에서 놀이개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소인이 거짓을 고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자 이것을 보여드리옵니다. 이 놀이개는 3년 전 선왕께서 제 아버지의 충심을 어여삐 여기시어 손수 내리신 것이옵니다. 이것이 제 아버지가 민석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것이옵니다. 그러니 부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자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옵소서. 마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바로 그때 대전 저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 내가 증명할 수 있어.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장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관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따르고 있었습니다. 장우가 앞으로 나서자 대신들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저아? 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짐꾼 행세를 하던 그 사내가 다름 아닌 세자였습니다. 그동안 나눴던 모든 대화가, 그 다정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사정이 있어 신분을 숨기고 있었어. 장우, 아니 세자가 인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짐꾼 행세를 하던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찌 진작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했다면 그대는 더 나를 어려워했을 것이오. 그저 곁에서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오. 인선은 문득 그날 밤 책 속에서 보았던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은 어찌 알고 계셨습니까? 제 아버지께서 하시던 말씀을요. 세자의 얼굴에 옅은 씁쓸함이 스쳤습니다. 실은 병조 판서가 요 몇 해 새 지나치게 세를 불리는 것이 마음에 걸려 은밀히 그자의 지난 행적을 캐고 있었어. 그러던 중 3년 전 그대 부친의 사건을 알게 되었소. 병권을 쥔 자가 정적을 함부로 쳐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나라에 큰 위협이 될 일이었으니까 말이오. 그때 옛 문서에서 그 말을 전해 들었어. 그러니 그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실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던 셈이오. 인선은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무거운 것은 나눠들어야 덜 무겁다던 그 말도 결국 진심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세자가 고개를 돌려 옆에 있던 늙은 내관을 가리켰습니다. 명윤이었습니다. 밤새 조사를 받았는지 얼굴은 초췌했지만 옷매무새는 단정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세자가 직접 사람을 보내 씻기고 새 옷을 입혀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 내관을 어젯밤 몰래 빼내어 진상을 물었어. 3년 전 이 처자의 부친을 모함해 몰락시킨 것이 누구인지 아는 자였소. 명윤이 인선이 든 놀이개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며칠 전 회랑에서 마주쳤을 때 민석 대감을 꼭 닮았다.
여기며 낯이 익다 생각했었소. 그런데 이 놀이개를 보니 이제 확실해졌구려. 명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 그때 병조판서 댁에서 시킨 일이었사옵니다. 죄송한 마음에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으나 이제는 말씀드리겠사옵니다. 3년 전 그 댁을 모함한 것도, 2년 전 그 댁 큰딸의 눈을 멀게 한 것도 모두 병조판서 댁에서 벌인 일이옵니다. 그해 간택의 큰딸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니 병조판서 댁 아기 씨를 위해 미리 손을 쓴 것이었사옵니다. 정적을 치우고 그 딸까지 치워야 자기 딸이 온전히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여겼던 것이지요. 마당이 다시 크게 술렁였습니다. 윤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이옵니다. 저 늙은이가 죄를 벗으려 아무 말이나 지어내는 것이옵니다. 거짓이 아니오. 세자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병조 판서가 지난밤 사람을 시켜 국구에 은자를 옮기는 것을 내 사람이 이미 붙잡아두었소. 퇴자의 자백도 여기 있어. 윤채는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럴 뿐이 아니십니다. 무언가 오해가 있는 것이옵니다. 오해라 하기엔 은자를 옮기던 자의 몸에서 병조 판서댁 인장이 찍힌 서찰까지 나왔소. 세자의 말에 윤채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지켜보던 대신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인선에게 쏟아지던 손가락질이 이제는 윤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조판서 집안은 죄를 물어 벼슬을 잃고 유배를 떠났습니다. 명윤은 은자를 훔쳤다는 누명은 벗었으나 지난날 병조판서의 지시로 죄 없는 일을 모함하고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일에 가담한 죄까지 벗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스스로 나서서 진실을 밝힌 정상이 참작되어 중죄는 면하고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명윤은 그 길로 조용히 낙향해 남은 생을 근신하며 지냈습니다. 인선의 아버지 민석도 그동안의 모함이 밝혀지며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인선은 이번에는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세자빈에 책봉되었습니다. 책봉을 앞둔 어느 날 저녁, 세자가 우물가로 인선을 불러냈습니다. 여기서 뵙자 하시니 이상하옵니다. 이제 물을 기르실 일도 없으실 텐데요. 그날이 자꾸 생각나서 말이오. 세자가 물동이 하나를 들어 보이며 씩 웃었습니다. 기억하시오? 그대가 이러지 말라 하였는데 내가 굳이 나눠들었던 것을. 그야 저하께서 짐꾼 행세를 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때도 지금도 나눠들고 싶은 마음은 똑같았소. 인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저하께서 직접 물동이를 드시면 큰일 납니다. 궁 안이 발칵 뒤집힐 것이옵니다. 그럼 이건 어떻소? 세자가 품에서 작은 댕기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물동이 대신 이걸 받아주시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그대가 처음 이 궁에 들어오던 날 내가 주었던 보따리에 묶여있던 끈이오. 그때부터 줄곧 품에 지니고 있었소. 인선은 그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런 걸 여태 갖고 계셨습니까? 버릴 수가 없었소. 그때는 그게 무슨 마음인지도 몰랐지만 두 사람은 우물가에 나란히 서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궁을 나서던 날, 인선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문은 여전히 낡아 있었고 마당에는 자풀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인선의 눈에는 그 초라한 풍경조차 반가웠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마당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인선아, 아버지, 인선은 아버지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민석도 딸의 등을 두드리며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참 만에 민석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장하다. 정말 장하다. 이 아비가 미처 지켜주지 못한 것을 내가 다 해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 덕분이었어요. 인선은 그렇게 말하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곤이 인기척을 느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언니, 저 왔어요. 수곤이 더듬더듬 손을 뻗어 인선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눈물로 젖은 뺨을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야윈 얼굴을 손끝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듯 만졌습니다.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언니가 가르쳐 주신 매듭 덕분에 궁에서 시험도 다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언니가 주신 그 놀이개가 저와 아버지를 구했어요. 아버지의 누명도 벗겨졌고 언니의 눈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도 다 밝혀졌어요. 수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인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나직이 웃었습니다. 이제 됐다. 그거면 됐어.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수곤의 눈은 끝내 다시 보이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자매의 집안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세자빈이 된 인선은 틈이 날 때마다 사람을 보내 친정을 살폈고 나라에서도 그동안의 억울함을 헤아려 아버지 민석에게 다시 벼슬을 내렸습니다. 어느 가을날 인선은 오랜만에 직접 친정을 찾았습니다. 대문 앞에 선 인선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깨져 있던 기와는 어느새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풀만 무성하던 마당에는 화단이 정갈하게 꾸며져 있었고 대문 앞에는 오랜만에 손님을 맞으러 나온 하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3년 전 명예를 잃으며 하나둘 떠났던 이들이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세자빈 마마 드십니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인선은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초라했던 그 집이 이제는 예전의 위엄을 되찾아 있었습니다. 인선은 종종 언니를 궁으로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봄 두 사람은 궁궐 후원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인선이 수곤의 팔을 가만히 붙잡아 이끌었고 수곤은 그 손끝에 온기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언니, 여기 모란이 활짝 피었어요. 수곤이 걸음을 멈추고 코끝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짙고 달콤한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밀려왔습니다. 정말이구나. 향이 이리 진한 걸 보니 붉은 모란이겠지. 어떻게 아셨어요? 꽃향기만 맡아도 이제는 다 안다. 눈이 아니어도 보이는 것들이 있더구나. 수곤이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 웃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두 자매의 뒷모습이 꽃그늘 사이로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이 이야기 속 아버지의 말처럼 우리 곁에도 겉모습만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요. 처음 만난 사람의 사정 하나 제대로 모른 채 겉모습이나 조건만 보고 지레짐작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력서 한 장, 옷차림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고 돌아서 버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보이는 것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곁에도 마음으로 보아야 진가를 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그런 사람을 한 번 더 눈여겨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용기야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